안녕하세요. 네. 자,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하루, 토일 강의를 해서, 이제 횟수로는 12회인데, 하루에 2회씩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회, 2회 형태로다가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 오전, 오후 수업이죠. 시험은 이제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한 1시간 정도 시간 할애해가지고, 실전처럼 100점으로 해서 우리 문항수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시간도 실제 시험장에서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문항수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내려고 해요. 8문제에서 한 10문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 문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상하시고, 교재는 우리 이제 지금 이순환, 1순환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교재에서 법원 공무원 교재 요건 사실론 위주로 공부를 해왔고,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다가 이제 기출문제집, 이제 법원행정 주간 기출문제집이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이게 이제 법원행정 주간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맞게 기출문제를 이제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작년까지 21년도 문제까지 실어놨고, 올해 22년도 문제는 어제 하고 그제, 그러니까 금토죠. 10일, 12일로 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해설을 달 예정이고, 이제 아마 이번 이순환 중에 아마 자료는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제 공부해 두시면 되고, 나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 거의 예상 가능한 문제 위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 문제하고 법형 문제가 이게 교재는 이제 심판은 이제 8판이고, 법학사 기준 출판 기준으로 이제 8판이 심판 기준이고, 이제 7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7판은 작년에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7판을 가지고 계실 건데, 그걸로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오타 수정이라든가 약간 손본 곳이 있긴 한데 크게 지장 없으니까 보셔도 상관없고, 대신 이제 승진 22년도 문제하고 법형 문제는 빠져 있는 것은 자료로다가 추가로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로 없으신 분은 새로 심판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 작년판 가지고 있으신 분은 그 연장선으로 갖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자료가 이제 오늘 추가 프린트 자료가 하나 나갔죠? 추가 프린트 자료는 우리 보충 교재로다가 13년, 14년 기준치로 해가지고 중요 판례 요 교재가 보조 교재로 쓰고 있는데, 그건 1순환 때도 쓴 교재고, 가지고 계신 분은 따라오시면 되고, 거기 이후에 이제 추가된 자료, 최근, 제가 제시하는 자료가 이제 판례 속보, 대부분 판례 속보에 판례 공보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이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다 일단 추렸어요. 추려서 대신 중요도는 이제 별 표시를 해가지고, 별 2개짜리 이상은 2차 시험에도 가능성이 있는 판례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렸고, 객관식, 주관식 다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추가 자료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언급을 할 거니까 꼭 가지고 다니시고, 한 29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추렸어요. 이게 올해 12월까지는 이제 판례가 이제 승진 문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제 23년도 문제 반영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계속 이제 다음 순환에도 추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료를 알아드릴 테니까 다 따로 준비 안 하셔도 이것만 봐도 충분하니까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고생하셔서 뽑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따라오시면 된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문제부터 잠깐 보면,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법무사 시험 오늘 컨셉에 맞춰가지고 2013년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를 예를 들은 거고, 가능성이 있어요. 사무관 승인시험에 가능성이 있는 문제고, 참고로 그 문제는 사법 연수원 자료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살짝 응용해가지고 발췌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자료 중을 살짝 응용을 해서 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무사 시험 문제라든가 법원 사무관 승인시험 문제가 사법연수원 자료에 있던 문제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연속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잊을만 하면 낸다고. 잊을만 하면. 그래서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또 실제로 또 요거와 대비돼서 그 첫 번째 사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지위 강화 목적으로, 즉 임차인의 자신 어떤 그 강화, 임차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요와 대비되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획이 없으면서도 보증금 하나씩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등을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사례가 이제 우리 판례집의 전세권 사례 파트에서 실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관련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임차인이 자신의 그 어떤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위 강화 목적 전세권 등기냐,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 등기냐, 여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은 실질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으면서도 이런 판례 표현이 들어가 있는 판례가 있어요. 그거와 이제 비교돼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문제, 전세권 저당권 설정됐을 때 그 상계 문제까지 이렇게 어우러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가 있고 사법 시험 기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난이도가 살짝 높긴 하지만 충분히 사무관도 낼 수 있다. 왜? 다른 시험에서 기출대에 났기 때문에 이미 한번 이렇게 기출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무관도 그걸 살짝 응용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법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비교돼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이제 그와 염두에서 한번 문제를 뽑아본 거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또 같이 그 변호사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전형 모의고사 문제 형태가 있어요. 임차인이 그 실질적인 전세권 설정이 없으면서도 전세권 등기, 임차 보증금 사정을 담보한 목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또 최근 판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사례 2번, 사례 3번은 이제 명신탁 관련된 문제를 뽑아본 거예요. 이 이외에도 나올 만한 것들이 꽤 있고, 오늘 나눠드린 추가 자료에도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명신탁이 지금 계속 상당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법무사 시험에서 예측을 했는데 빗나가긴 했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사무관 승진 문제에서 내년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례가 상당수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수 쌓여 있다. 중요한 판례들이 그것도.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진도 방향은 일단 요거 문제를 확인해 보고, 명신탁 관련 문제를 확인해 보고, 중요 판례집에 있는 추가로 중요한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건드려 보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추가 프린트도 건드려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법무사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관련된 그 문제에서 중요 판례 문제들을 다시 또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예측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제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임대인이 을인데, 임대인 을인데, 갑이 임차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갑은 2011년 8월 1일 을로부터 을소유 X주택, 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 2,500, 기간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2011년 8월 1일 날 임대체결을 체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2년이라 그랬으니까 2011년 8월 1일부터 2년이라고 보면 2013년 8월 1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체 기간. 보증금 2,500이고 전액 지급한 다음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 그러니까 입주하고 전입 신고. 이거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죠. 물론 주택 임차권 등기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사안 없으니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 그럼 대항력 언제 정확하게 2011년 9월 20일 다음 날 오전 0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항력 취득하는 시점은 2011 그러니까 주택 인도받고 전입 신고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그 다음 날 오전 0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엔드죠. 9월 21일 오전 0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한 시점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X주택에 관하여는 2011년 9월 14일자 A명의의 채권 최고의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이제 이 목적 X주택에 따져보면
날짜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만 계속 뒷다 이론만 봤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적응력이 안 생기니까 문제를 풀고 그것도 보고 푸는 것보다 이렇게 시험 형태로다가 자기가 제시해준 형태로다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꾸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머리가 굳잖아요. 그걸 자꾸 이제 깨우쳐야지. 예, 방법 없어요. 자꾸 풀어보고 연습해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 이제 설정하고 임차권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근저당권이 지금 설정 순을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임차인이 대항력까지 쳤는데 이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경매에서 낙찰이 생기는데 이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선순위 근저당권에 있다면 대항 못하는 거잖아요.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사한 사람이 A인데 설정된 시점이 2011년 9월 14일. 2011 9월 14일. 그런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취득하는 임차권 물론 갑이죠. 대항력 취득하는 시점은 2011 9월 21일 오전 0시죠. 그러니까 저당권보단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뭐 임차권은 저당권 실행했다는 경매에서 낙찰이 생기면 임차권 대항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설문 이제 2번하고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임차인이 이제 전세권 등기도 체결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임차인이 물론 자신의 어떤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임차권은 무효가 아닌 전세권은 무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이 사안에서 실질이 있어서 유효고 그러면 전세권이 유효냐 무효냐를 생각해 볼 때 판례는 이렇게 봐요. 임차인이 어떤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을 했을 때는 전세권 설정 기하고 그냥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그냥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면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그냥 전세권 저당권 효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특히 그 전세권 실질이 없으면서도 이런 표현이 들어간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판례가 들어갔다면 전세권 설정은 통정의 표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터잡은 전세권 저당권이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따져볼 때 선이냐 악이냐 이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서 만일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면 임차인이 지위 강화 목적으로 전세권 등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 전세권 실질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없이 그런 단순한 표현으로다가 나갔다면 전세권 설정 계약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그냥 유효라고요. 유효. 유효일 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선악불문하고 그냥 유효라고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주의할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임차인이 이제 지위 강화 목적으로 자신의 임차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될 때 전세권은 유효냐 무효냐? 그냥 유효라고요.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근데 전세권이 보통 이제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 순서를 따지면 근저당권 설정되고 임차권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4번 여기 2번, 3번 이거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안에 특수한 게 있어요.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은 요 당시 때 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대항력은 요때 대항력이 이루어졌지만 전세권 등기는 요 앞에 있었어요. 앞에.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임차인이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 대항력 갖추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 대항력을 취득 이런 순인 거예요. 이 사안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수험생들하고 약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실제 시험 문장에서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최선순위라고요. 이 사안에서. 전세권이 언제 선정됐냐? 전세권이 물론 갑이고 2011년 8월 5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2011 8월 5일. 그러니까 따져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체결하고 먼저 전세권 등기를 체결하고 그 다음 근저당권이 들어오고 그 다음 임차인 대항력 갖춘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런 식이 돼 있다. 이런 얘기. 요게 뒤로 갈 수도 있지만 뒤로 가면 문제를 이제 만들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 내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건 좀 이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전세권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하고 같게 전세권 존속 기간도 임대차 기간과 같게 이런 형태로 지위 강화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한 6번째 줄 정도의 끄트머리 A는
근상권 실행해서 경매 결정이 내려지고 뭐 낙찰인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끌고 가죠. 자, 그러면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되기가 맞춰지고 배당 요구 종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 날짜를 2013년 4월 10일, 2013 4월 10일이죠. 임차인이 이제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이 사안에서 이제 임차인이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물론 임차인으로서, 왜? 임차인은 지금 전세권자로서 우선 면제를 행사할 수 있고, 임차권에게서 우선 면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지위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임차인 지위로서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배당 종기까지 반드시 권리 신고해야 되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쟁점은 대항력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만약 대항력을 상실한다면 이 임차인이 소액보증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이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든 우선 변제 못 받는다라는 법리가 여기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신고는 문제 없어요. 권리신고는 이 사안에서도 보면 그 문제에서 보면 2013년 3월 8일자로다가 배당 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가 들어갔어요. 배당 요구도 들어갔고, 문제는 자,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항력을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만약 다른 데로 전신고를 해가 한다면 대항력 상실이란 말이야. 그럼 우선 변제권 없단 말이야. 근데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이전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런 식의 판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 문제 이제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다른 데로 전신고에 갔는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다른 데로 전신고에 갔는지, 이런 것으로 문제를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이사 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날짜가 중요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문제에서 두 줄을 이게 중요한데, 한편 갑은 2013년 3월 8일 임차인으로서예요. 지금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배당 요하고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임차인은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으로서 얼마든지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최선순위로다가. 지금 임차인은 지위를 강화할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취지는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세권에서 당연히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이제 문제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수험생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도 살짝 들어있는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그래서 1번에 보면 위 사례에서 갑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 문제 자체에서는 아무런 말 없지만 실제 기본 사례에서는 뭐예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한 거예요. 그럼 임차인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 사례, 왜 전세권들에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 이런 거 한 적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갑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죠. 그런데 언제 주민을 이전해 갔어요? 2013년 4월 5일자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다른 데로 전신고에 갔어요. 그러면 대항력 상실이다. 자, 이런 말도 답안지에 써주면 좋아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 요건과 동시에 전속 요건이다.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대항력 상실하면 우선 면제 못 받아. 대항력이 있어야지 우선 면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답안지에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답은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다른 데 이사하기 때문에 대항력 상실.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대항력 상실. 그러면 대항력이 상실되면 대항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우선 면제권도 인정받는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쟁점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고, 또 하나 쟁점은, 근데 이 사안에서 임차인이 최선순위로 전세권 등기 해놨다며, 그러면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임차인으로서 물론 그 자체로서 대항력은 배당 요구 종이에 다른 데 이사하기 때문에 상기됐지만, 최선순위로 전세권 등기 해놨으면 그 전세권 등기에 어떤 무슨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도 여기 답안지에 깔려요. 물론 이제 설문 2번하고도 주된 쟁점이 들어있지만 설문 1번에도 그 판례를 써주는 게 좋은 거죠. 어떤 논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만일 그 임대차 종료 이후 문제와 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만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를 해줬다면
설사 다른 데로 전입신고해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그런 민법,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조문이 있죠. 그래서 판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법리를 전세권 등기에 적용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최선 순위로 지휘강화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이 전세권 등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호 같은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만일 그렇다면, 있다면 만일 없는데 있다면 최선 순위로 전세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설사 배당 누구 종교제를 다른 데로 이사 갔다 하더라도 전세권으로서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효력이 있다면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선 면제권도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답안지에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그렇지만 판례는 자, 전세권 등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와 관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요건 효과서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근거 규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세선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전세권 등기 자체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와 효력이 없다. 이런 말들이 답안지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전에 다른 데로 이사해 갔다면 대항력 상실이고 설사 선순위로서 최선 전세권 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대항력 유지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면제권 없고 이런 식의 답안을 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 20점 배점에 맞게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 자체로서는. 또 하나 이제 쟁점 문제는 이런 것도 답안지에 이제 써주면 좋지. 임차권이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선순위 근저당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 2번 같은 경우에 2번에서 바로 볼게요. 2번에서 위사례에서 갑이 위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게서 액수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213조 본문 소유권에게 물권 청구권이죠. 자, 갑은 병에 대해서 임차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213조 단서, 점유할 권리 이런 식으로 답안을 끌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임대인의 어떤 권리 행사에 임차인이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조문을 213조 본문, 214 단서 왜? 물권 청구권에 기한 상대방의 그 항변 얘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가지고 답안을 제시해주면 좀 틀이 잡힌다 이 소리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안을 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213조 본문, 213조 단서 이런 얘기를 답안지에 써주면 답안이 좀 이렇게 모양새가 갖춰진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제 그 낙찰인 같은 경우에 병이 낙찰인이죠. 낙찰인이 매각대금 납부하면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출 수 있고 상한선 등기됐으니까 더더군다나 소유권자죠. 소유권이 물권 청구권이죠. 그에 따른 임차인이 대항력으로서 이의사 단서로서 점유할 권리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자, 이 사안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에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당권 실행에 따른 낙찰이 생기면 매각대금 납부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 그에 따른 후순위도 소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답안을 이런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순위 전세권. 그러니까 요 최선순위 전세권을 만들어준 이유가 내가 볼 땐 설문 2번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져요. 설문 2번에서 전세권을 뒤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 지휘강화 목적으로 임차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놨다며 그럼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것이 임차인으로서 어떤 대항력으로서 임차권 등기명의 같은 등기 효력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어떤 대항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에는 임차권 등기명의 등기와 관련 효력이 없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한 번 더 반복해서 써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저도 해설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써준 것이고, 물론 이제 키워드는 이제 볼드체고, 볼드체 위주로 답안지에 작성해 주시면 그 다 쓸 필요 없고 밑줄 내지 볼드체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밑줄을 그어주는 얘기는 최소한대로 밑줄 볼드체, 최소한대로 볼드체 내용은 답안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 말 뜻이.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에 임차권 등기명의 등기와 같은 효력이 없다. 요건 효과 서로 다르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안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쓰신다면. 따라 이제 설문 3번 문제는 자, 기출 사실에서 보면은 자, 전세권에게 어떤 권리행사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권리행사가 없기 때문에 위사례는 전세권의 권리행사 한 적이 없다고. 위사례에서 갑의 전세권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을 한지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라. 자,
전세권자가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권자로서도 권리행사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뭐예요?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 그러면 전세권자 지위는 인수되는 거죠. 낙찰인한테. 그런 식의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임차인이 지위강화 목적으로 전세권자를 했을 때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는 서로 함께 가지고 있고 병유한다. 이런 판례 표현인 것이죠. 함께 가지고 있다. 병유한다. 이런 판례 표현을 써가면서 임차권으로서 언급하는 권리행사를 했지 전세권자 권리행사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그대로 낙찰인한테 유지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 이제 요거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와 비교해서 나중에 이제 전세권 등기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임차인이 지위 강화 목적으로 즉 임차권 강화 목적이 아니라 자 전세권이 실질이 없는데도 보증금 반환처럼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판례집에 있어요. 최근 판례도 포함시켜서 풀어놨다고. 그때는 그 전세권 자격은 뭘 수 있다? 통정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정을 표시할 때 전세권 저당권자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이냐 악이냐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그에 따른 상계 문제 이런 문제 엮여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랑 이제 나중에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 사례 2번으로 가보시면 사례 2번은 이제 악의 핵심 판례는 그거죠. 악의 매도인의 계약 명의신탁 사례에서 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임의로 처분했을 때 자, 매도인이 그 수탁자에 대해서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자, 판례는 결론부터 말하면 판례는 불법행위, 즉 위법행위는 된다. 하지만 매도인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기각이다. 이런 얘기를 답안지에 써주시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봐보면 갑이 신탁자고 물론 명신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쓴 거는 명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을, 수탁자, 명의수탁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을이 갑의 친구라 그래요. 갑의 친구. 이제 그런 얘기를 제시해 주는 이유는 갑하고 을 사이 명신탁 약정이 부부 명신탁 아니고 종중 명신탁 아니고 일반 명신탁인데 제3자로서 명신탁 해놨으니까 명신탁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명신탁 약정이 3자 간 등기 명신탁인지 계약 명신탁인지는 당사자 확정 관련된 문제로서 신탁자하고 실질적으로 매매계약 당사자가 됐는지 수탁자하고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계약 당사자가 됐는지 요건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판단 문제가 섞여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로 우리 그 사무관 승인시험 문제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게 계약 명의신탁인지 중간세납 명의신탁인지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최근 판례도 그런 식의 그 판례들이 몇 개 좀 나와 있어요. 좀 더 이제 보도록 하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제 요 수탁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매도인이고 그리고 여자가 악이라 그래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그리고 이 사안은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명신탁 사례예요. 실명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일이 1995년 7월 1일 날 시행되어 있고 유예기간 1년 줬다라는 거죠. 1996년 7월 1일까지 1년 유예기간 뒀고 그러니까 명신탁이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실명법 시행 후 악의 매도인이 계약 명신탁 사례다. 자 이런 걸 답안지에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명신탁 약정은 무효고 그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인지 유효인지는 이자가 악인지 선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명법 시행 전, 시행 후 이런 관련해서 이 사안은 실명법 시행 후 소위 말하는 악의 매도인의 계약 명신탁 사례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 명신탁 약정 무효고 설사 을 앞으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등기도 무효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소유권에 말청구할 수 있다. 근데 제3자 처분했다? 이 사안은 정이죠. 그러면 처분했으면 이제는 실명법 사조 사망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례가 실명법 시행 후 악의 매도인을 계약 명신탁 사례고 약정 무효고 등기됐어도 등기도 무효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 이거 실명법 시행
후에 선이라면 어때요? 선이라면 등기는 유효예요. 그게 터잡은 등기 당연히 유효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소위 이른바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이른바 선의 매도인의 계약명신탁, 즉 실명부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또 이른바 소위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소위 선의 매도인의 계약명신탁, 소위 악의 매도인의 계약명신탁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된다. 답안지에. 그래서 그 해설에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달아놨지만 물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100점, 15점인데 뭐 5점, 1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에 맞게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물론 핵심적인 것은 위법행위는 된다, 불법행위는 된다. 하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결국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은 못한다. 이게 다 핵심이지만 그 과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100점이 15점, 20점 약간 살짝 높아지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악의 매도인의 계약명신탁, 실명 시행 후 악의 매도인의 계약명신탁 사례라는 것을 언급해주면서 약정무효, 등기도 무효다. 수탁자로부터 터잡은 자 등기 실명법 4조 3항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언급해서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 문제 물어보는 문제에 맞게. 요령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에서도 제가 판례만 딸랑 쓰지 않고 그 이르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100점이 15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설도 가보면 문제점까지는 답안지에 꼭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2번 같은 경우, 목차 2번, 이른바 악의 계약명신탁 사례다라는 거에서 그 법리를 써주고, 그에 따른 3번에서 이제 핵심적인 판례를 써주는 것이죠. 불법행위, 위법행위는 되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 본류체 위주로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안은 기각사안이다 이런 얘기 써주시면 되죠. 사례 3번을 가보시면 자, 사례 3번은 이제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다.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는 물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갑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도 역시 부부명의신탁 아니고 종중명의신탁 아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매매계약 당사자는 신탁자하고 매매를 체결한다. A죠. 매도인. X부동산. 여기 8천만 원으로 구매했다 그래요. 그런데 등기는 A에서 갑으로, 갑에서 을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세아증 형태로다가 이렇게 직접 등기에 갔다는 얘기죠. 3자간 등기 명신탁이죠. 소위 말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 명신탁 이런 표현을 판례필을 써주시면 돼요. 이른바 중간세안 등기 명신탁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주로 판례에서는 3자간 등기 명신탁 표현이 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쪽도 써 상관은 없지만 3자간 등기 명신탁이라는 표현을 판례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답안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신탁 사례라는 것을 이제 답안지에 언급해 주는데 이 사례에서도 2019년 6월 1일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떻게 해?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3자간 등기 명신탁 사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3자간 등기 명신탁 사례는 그냥 잘 암기하고 있어야죠. 이 법원 승진 문제에서도 이게 2012년도쯤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갑하고 을 사이 명신탁정 무효, 등기도 무효. 그렇지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 그렇기 때문에 갑의 구제 방법은 A의 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말승인 청구권이죠. 왜 등기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말승인 청구권을 대위행사해서 갑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려면 A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성도 같이 병행. 이렇게 답안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약정무효, 등기무효. 하지만 매매계약은 유효. 그러니까 대위법리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이제 쓰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례 3번의 설문 1번 같은 경우가 갑의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사무관 승리시험에서 출제했던 비슷한 유형인 거예요. 2012년도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또 물어볼 수 있냐? 설문 4번 때문에. 설문 4번 판례가 있기 때문에 최신 그 판례와 관련돼서 이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갑의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떠한 법리,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최종적으로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문제가 사무관에서 한 2번 정도 물어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실명법 시행 후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사례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 명의신탁점 무효. 근거도 만약에 써주라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 4조 1항이죠. 약정 무효죠. 등기도 무효인지는 4조 2항. 4조 2항이죠. 물론 4조 2항이 예외적인 것도 있죠. 선임해드릴 계약명의신탁 사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그렇지만 A와 갑 사이 매매 계약은 유효. 이런 말이 답안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A에 대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A의 을에 대한 말소인지 청구권을 대유행사. 대유행사에서 이렇게 을에 A 앞으로 다시 말소시키면 직전 소유자로 말소되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 그래서 권리 취득.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여기 어떤 법리가 살짝 하나 깔려 있냐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라서 이런 법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A가 을을 상대로 말소인지 청구할 수 있는지라는 논의인 거죠. 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강행법 위반은 맞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또 계약 명의신탁 같은 데서도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른 소유권 청구권 내지는 부당의 뻔한적으로 행사했다고 하잖아요. 신탁자가 수탁제에서. 이것도 역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강행법 위반은 맞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의 뻔한 청구 가능하다. 이런 논의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A가 을을 상대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강행법 위반은 맞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설문 1번 형태로다가 제시해 드린 거고, 설문 2번도 중요해요. 설문 2번은 이제 객관식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물론 사무관 승인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요게 물어볼 수 있다. 추가로 의미 문제를 물어보면서 즉 이 사안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무효잖아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따라서 이 대의말소 이전 받을 수 있는데 이 갑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갑이 직접 을을 상대로 부당히 뻔한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부당이득이죠. 부당히 뻔한 청구권 행사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잠깐 가보시면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판례인데 요걸 암기해가지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요 판례는 실명법 시행 전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관련 판례이긴 하지만 이게 실명법 시행 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유효기간 경과기 전과 시민등기 안 하면 약정무효 등기무효인데 그게 밑줄 두 번째 줄까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줄 읽어보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청구를 보유하고 있어 그 유효기간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즉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매도인한테 소유권 청구, 매매에 따른 소유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말소 이전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직접 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부당이로서 소유권 청구권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 이건 이제 이 사안에서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매도인에게 복귀시킬 수 있죠. 대의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 명의인인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 결국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 물론 직접 이런 뜻이 아니라 직접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야 대의에서 말소시키고 A로부터 이전받을 수는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설문 3번. 이제 설문 3번은 이제 요런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사례에서 을로부터 제3자가 생겨나는 경우죠. 이 사안에서는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경매로 낙찰받아서 이전 등기. 경매로 낙찰받아서 을이 취득한 가액이 얼마냐? 1억 원. 2012년 문제하고 비슷한 구조죠. 21년 10월 10일 X부동산에 관해 경매를 원인으로 정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쳐져 을이 그 매각대금 1억 원을 취득한 경우 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요건 이제 그 수탁자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정의 지위 갖고 따져봐야죠. 실명법 4조 3항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이런 걸 답안지에 쓰시면 되죠. 물론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의뢰 배임행위의 정의 적극가담, 적극 요청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정의 취득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 없잖아요. 그런 표현 없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정은 권리 취득 이렇게 답안지에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갑의 X분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 여부 취득 못하게 되죠.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신문 4조 3항에서 유하게 된다면 A의 을에 대한 말소청구권 인정 안 되고 A의 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의무 인정 안 되고 그럼 결국 갑이 취득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이죠. 자, 이럴 때 갑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 형태로 얼마만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다면 요게 이제 사무관 승인 시험 2012년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명시대 악정무현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명시대 악정무현 부당이득. 직접 소유권 이득기는 안 되죠. 물론 또 넘어가기도 했지만. 자, 그러면 부당이득으로서 금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때 갑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 투자한 8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을한테 청구하는 거냐? 아니면 을이 정한테 처분, 경매로 처분이든 매매로 처분이든 수용당했든 처분으로 취득한 1억 원을 갑이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리냐라는 거죠. 요거죠. 여기 처분한 대금 상당액을 명시대 악정무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써놨는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신 판례 우리 추가 프린트에 있는 건데 1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1페이지. 추가 프린트 1페이지. 지금 이제 문제 답안은 그런 식으로 제시해 드렸어요. 갑은 을을 상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시대 악정무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서 금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그 금액은 갑이 A로부터 매매할 때 매수한 대금을 이거 계약 명시탁이 아니에요. 할 때 취득한 금전이 아니라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을이 정한테 처분함으로써 취득한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안 되는가?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을이 정한테 처분한 것을 불법행위로 봐서 A에 대해 불법행위, A 갑을 피해자로 을을 가해자로 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는가? 라는 논의인 거예요. 이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여기서 답은 부당이득 반환만 제시해 드렸는데, 자 1페이지 추가 프린트 1페이지 나와 있는 걸 봐볼게요. 자,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은 을이 정한테 처분했을 때 임의 처분이요. 그럴 때 을이 갑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 안 한다는 게 최근 전학자 판결이에요. 그렇죠? 3자간 등기 명의탁에서 수탁자가 다른 사람들 처분했을 때 횡령죄 성립 안 해요. 횡령죄 성립 안 한다고요. 그렇지만 횡령죄 성립 안 하지만 민사상, 그냥 형사상 횡령죄 성립 안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 안 돼, 인정 안 되는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과거에 그 기존 판례를 보면 횡령죄가 성립했다라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령죄가 성립했는데 성립 안 하는 걸 전화처럼 판결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전화처 판결로. 근데 을이 정한테 처분하는 것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문제가 그래서 이 전화처 판결 나오기 전에는 횡령죄로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만일 을이 정한테 처분하는 것이 이 갑을 피해자라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는데 그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었을 당시는 당연히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 갑을 피해자는 민사로서 750조 불법행위 책임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횡령죄가 성립할 때는 당연히 불법행위 손배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시대 악정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고 불법행위 손배 청구도 가능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횡령죄가 성립 안 하는데 전화처 판결로 폐기가 됐는데 그럼 횡령죄가 성립 안 하면 불법행위 손배 청구는 인정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횡령죄가 성립할 당시는 당연히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이렇게 처분에 관련해서 불법행위 손배 청구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횡령죄가 성립했을 때는. 근데 횡령죄가 성립 안 했을 땐 그러면 어쩔 건데? 라는 식의 판례라고. 어쩔 건데? 성립 안 하니까? 형사상 행정 성립 안 하니까?
민사 책임도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설사 횡령죄가 성립했든 안 했든 민사로서 불법행위 손배 청구도 가능하다. 자, 가만히 보면 이게 전환적 판결이 아니에요. 기존의 판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기존의 판례를 그냥 인정하는 상태로서 판시한 판례라고. 즉 전환적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 제 말은. 전환적 판결은 인정 안 되는 것을 보통 하잖아요. 뒤집는 걸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횡령죄가 성립했을 때 불법행위 손배청구가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배가 가능한데 설사 그것이 횡령 성립 안 해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야. 이런 식의 판례라는 거예요. 이게 전환적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그냥 고수하는 거다. 민사 책임으로서 손배 책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문제에서 그런 걸 답안지에서 된다 이 소리야. 제 말은. 이게 배점이 좀 높게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갑이 을을 상대로 지금 어떤 소송 형태로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냐 이런 할 때 지금 명시작정 무에 따른 부당이득도 청구 가능하지만 불법행위 손배 청구도 가능하다. 얼마 상당에? 1억 원 상당에. 지금 경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에 관한 청구도 가능하고 불법행위 손배 청구도 가능한 거죠. 경합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중첩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답안지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런 말을 추가시켜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나면 같이 써준다. 같이. 그러면은 가점 될 거다. 분명히. 이 판례를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횡령죄가 성립해서 당연히 불법행위 손배청구가 인정돼. 근데 횡령죄가 성립 안 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배청구는 인정된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서로 별개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문 4번으로 가볼게요. 설문 4번은 이제 그 설문 3번과 달리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인데 A로부터 부동산 X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요 수탁자부터 등기 간 건데 자, 설문 3번과 달리 4번은 을에서 무라고 말하면서 1억 대출 받으면서 무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 하지만 피담보 채권은 1억.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때도 갑이 을에 대한 문제로서 무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X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 1억 2천만 원의 무명의 근저가 설정된 경우 갑의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실명법 시행 후 3자가 등기 명시탁 사례로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하지만 매매계약은 유효. 이때 수탁자가 제3 처벌할 때 실명법 4조 4만 선악 부문하고 소유권 취득 이렇게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 근저당권은 유효 이렇게 답안지에 쓰는 거죠. 이전 등기 유효 이듯이 무의 근저당권도 유효 이런 답안지에 쓰시는 거예요. 실명법 4조 4만.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 갑의 X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설문 4번하고 3번하고 다르죠? 설문 3번에서는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뭐야? 이전 등기가 아니라 근저당권 등기야.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A가 물론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는 못하지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물론 무의 저당권 부담을 안고 취득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A로부터 갑이 역시 또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갑은 A를 대위해서 진명의 등기를 A 앞으로 돌려놓고 이전받을 수 있다. 물론 저당권의 부담을 아는 채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의 부담을 아는 채 취득. 그래서 설문 3번하고 다르다고요. 봅니까? 설문 3번은 대위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전받을 수 없어요. 취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에서 주로 잘 물어보죠. 주관식화시켜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부 할 수 있어요. 및 갑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죠.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대위에서 이전받을 수 있지만 손해가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명신탁정무에 대한 부당이득이 뭐라는 거예요? 요 1억 원 상당의 부담을 안고 취득하는 거니까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을은 이득을 취득한 거다. 이런 걸 답안지에 써주면 좋아요. 그냥 단순히 부당이득 반환으로 1억 청구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을이 이득이 1억 원 상당이 있고 갑이 1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에 따른 부당이익반환 법리. 이렇게 답안지에 쓰시는 게 좀 더 양을 늘리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을이 무한대 처분한 것이 형사상으로 횡령죄 문제 성립을 안 할 수 있어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법행위 손배 청구도 1억 원 상당, 불법행위 손배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경합해서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걸 한다. 그래서 중요해 보인다. 잠깐 쉬었다가 또 추가 프린트하고 판례집 보면서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